이강인이 이번 겨울에 스페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된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기대감과 설렘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빅클럽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구애가 매우 적극적이었고 해외 언론들도 주요 소식으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강인의 이적은 끝내 무산되었습니다. 이적료 문제보다 구단과 엔리케 감독의 운영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도 이적에 그리 적극적이진 않았는지 논란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이강인이 3년 전에 5년 계약을 하면서 2028년까지 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파리 생제르맹과 재계약을 해버리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다행히 시즌 중에 재계약을 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직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여전히 이강인을 노리고 있다는 매체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3개월 정도는 더 참고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현재 상황은 리그에서 2위와 승점 2점 차로 1위에 올라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16강 직행에 실패하면서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플레이오프를 그렇게 위기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 시즌에 파리 생제르맹은 플레이오프를 치르고도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한 저력 있는 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강력했던 멤버가 후반기에 그대로 가동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은 또 주전에서 밀려있는 상황이고 4일 전 프랑스 리그의 하위권 팀인 메스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하면서 팀 승리를 지원했습니다. 기회 창출 3회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기회를 만들었고 오른쪽 미드필더 자리에서 왼쪽 윙어인 바르콜라에게 수차례 정확한 롱패스를 찔러주면서 위협적인 공격을 지휘했습니다. 당시 2026년 첫 선발이었습니다. 냉정하게 이게 바로 이강인의 입지입니다. 더 중요한 플레이오프 2차전을 위해서 중요 자원들을 쉬게 하면서 이강인이 메스전에 선발로 나오면서 팀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엔리케 감독이 왜 이강인을 중요한 선수로 필요로 하는지 아시겠죠? 그냥 조커로서 필요한 겁니다. 이강인은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6번 출전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선발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번 플레이오프 2차전 너무 예상이 쉬웠습니다. 이번에도 벤치 출발. 파리 생제르맹은 플레이오프 1차전 때 AS 모나코 원정 경기에서 0대2로 밀리다가 3대2로 역전시키는 저력을 보여주면서 16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에 올랐습니다. 홈에서 비기기만 해도 되니까요. 그런데 경기 내용을 보면 파리 생제르맹에게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반전에 모나코가 2대1로 앞섰을 때 후반 3분에 공격형 미드필더 골로빈이 위험한 태클로 다이렉트 퇴장을 당한 이후에야 비로소 역전을 거둘 수 있었거든요. 참고로 이 경기에서 이강인은 후반 69분에 흐비차와 교체로 투입되었는데 비록 공격 포인트는 없지만 현지 기자들에게 이강인의 교체 투입이 또다시 빛났다라는 칭찬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2차전에서도 이강인이 교체로 출전해도 임팩트 있는 경기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AS 모나코에는 미나미노, 다이어가 속해 있는데 둘 다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특히 미나미노는 십자인대 파열로 월드컵도 출전 불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참고로 PSG가 이겨서 16강에 올라가면 상대팀은 바르셀로나 아니면 첼시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면 파리 생제르맹, 바르셀로나, 첼시 이 중에 한 팀과 8강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뭐래? 이강인을 챔피언스 리그에서 중요 자원으로 쓰지 않는다? 탈락해도 좋다라는 입장입니다. 아니면 이강인이 주역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대 AS 모나코의 플레이오프 2차전 전반전은 파리 생제르맹이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패스 퀄리티 좋고 점유율도 우위고 그러면 뭐하나요? 골이 없는데 1차전 때 대활약했던 뒤에는 두 번의 슈팅이 있었는데 위력적이지 못했고 전반 41분에 바르콜라의 돌파와 함께 강력한 슈팅에 골대를 맞고 나오면서 득점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경기는 누가 승리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팽팽했습니다. 그리고 전반 44분에 AS 모나코가 1차전에 이어서 또 선제 득점에 성공합니다. 파리의 수비를 무너뜨린 골이었습니다. 왼쪽에서 모나코 선수가 수비를 따돌리면서 기회를 만들었고 컷백을 통해서 패스 플레이와 함께 득점이 나온 것입니다. 파리의 대위기인 상황. 이러면 1차전 합산 3대3이기 때문에 원점이 된 것입니다. 왜 그런지 기분이 나쁘지 않던데요. 고소하다. 우선 파리 생제르맹이 최상급일 때와 뛴 거리 자체가 매우 떨어졌습니다. 팀이 60km는 대부분 넘었었는데 이번에는 53km밖에 안 뛰었습니다.
기동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경기면 이강인이 훨씬 활약하기 좋은데 파리 생제르맹은 변화 없이 후반전을 맞이했습니다. AS 모나코는 전반에 경고를 2장을 받았었는데 후반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경고를 또 받으면서 경고만 3장이 되었습니다. 거칠다는 거잖아요. 1차전 때도 후반전에 퇴장을 당하면서 파리한테 무너졌던 건데 모나코 감독에게 대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대형 사고가 정말로 터져버렸습니다. 후반 13분에 모나코 윙어가 거친 파울을 하면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해버린 겁니다. 분명 모나코가 맞붙어도 승부 예측하기 어려웠는데 파리를 상대로 이제 10명이 돼버린다면 거의 자멸이죠. 정말로 퇴장 1분 만에 파리 생제르맹의 선제골이 터집니다. 뒤에가 문전으로 보낸 횡패스를 모나코 수비 2명 사이에서 마르키뉴스가 먼저 발을 갖다 대면서 선제골이 터진 것입니다. 거기다 6분 뒤에 흐비차까지 추가골이 터지면서 사실상 파리 생제르맹의 16강 진출 확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강인이 교체 출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경기가 매우 팽팽하게 진행되길 바랐던 게 한순간 무너져 버렸습니다. 김샜네요. 상대팀 퇴장이 이렇게 찝찝할 수가 있나요? 이강인은 68분에 바르콜라와 교체되어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흐비차가 왼쪽으로 가고 이강인이 오른쪽 윙어가 되는 거죠. 이강인은 투입된 지 1분도 안 돼서 중거리 슛을 쐈는데 수비벽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모나코가 10명이고 이제 선수들도 지칠 시간. 그러면 이강인의 맹활약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파리 생제르맹은 안정감을 택하면서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이 경기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투입되는 느낌이 아니라 바르콜라를 그냥 쉬게 해주기 위해서 투입되는 골이 되었죠. 이대로 경기가 끝나는 건가 싶을 때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졌을 때 갑자기 모나코의 골이 터지면서 한 골 차로 근접해 버렸습니다. 남은 시간이 이제 2분. 거기다 종료 직전에 프리킥 기회까지 얻으면서 모나코는 모든 자원을 투입시키고 2m 장진 선수까지 투입시켰습니다. 한 골이면 동점이 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정말 날카롭게 크로스가 날아가면서 모나코 선수의 머리에 닿기만 해도 골이었는데 그게 빗나가면서 동점을 놓쳤고 그 순간에 모나코 감독은 완전 나라를 잃어버린 듯한 통곡을 하면서 바닥에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간신히 16강 진출에 성공합니다. 이번 챔스에서는 토트넘과 붙었었던 보데글림트가 인터 밀란을 압도하면서 16강 진출한 게 가장 큰 이변이거든요. 무리뉴 감독은 레알 마드리드를 넘지 못했습니다. 뉴캐슬은 카라바흐를 상대로 2경기에 9골을 폭발시키면서 16강 진출에 성공했고 토트넘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혹은 갈라타사라이와 맞붙게 될 줄 알았는데 갈라타사라이가 1차전에 5대2로 대승을 거뒀거든요. 그런데 2차전 유벤투스가 정규시간 3대0으로 이겨버리면서 연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유벤투스는 이번에도 후반 3분에 또 퇴장을 당하면서 변수가 발생했는데도 오히려 유벤투스가 추가골까지 넣으면서 동점을 맞는 것입니다. 유벤투스 무섭네요. 하지만 연장 전반에 갈라타사라이의 스타 오시멘이 골을 성공하면서 재리드를 하게 되었고 아마도 갈라타사라이가 16강에 갈 것 같습니다. 최종 결과는 댓글에 남기도록 할게요.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